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물권법 제12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저당권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의 성립 요건, 저당권의 효과, 또 저당권과 용의권의 관계 등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석시험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저당 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해서 이미 제3자가 압류하여 그 물건 또는 물건이 금전 또는 물건이 특정된 이상 저당권자 스스로 이를 압류하지 않고도 물상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받을 것에 대해서 미리 압류를 해놔야 되는데 압류를 해야지만 그것이 채무자 일반 재산에 편입되지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정성이 유지가 될 수 있는데 그 특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압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저당권자가 압류하지 않고 제3자가 압류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2번입니다. 수용보상금 지급 청구권이 물상 대유권자가 압류하기도 전에 양도 또는 전부명령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보상금이 직접 지급되거나 보상금 지급 청구권에 관한 강제 집행 절차에 있어서 배당 요구의 종기가 이르기 전이다 하더라도 그 청구권에 대해서 취급할 수 없다. 그렇지는 않죠. 이 경우에는 아직 지급되지 않았거나 이제 보상금 지급 청구권에 대해서 강제 집행 절차에 있어 배당 요구의 종기가 이제 이르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물상 대위권자는 그 이제 대상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는 그 권리에 대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3번입니다.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 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 목적물 소유자가 그 인도 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그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는 피담보 채권액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저당권자한테 반환하여야 합니다. 네, 반환해야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경우가 의미가 있는 게 물상 대위, 이제 물상 보증인의 경우에 이제 그 저당 목적물이 멸실됨으로써 금전을 받을 수 있는 보상 청구권을 취득했을 경우에 그 물건을 보상을 받게 되면은 그 금액에 대해서 이제 그 부당이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서 저당 채권자에게 그 이제 그 받은 것을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됩니다. 3번은 맞는 말이 되겠죠. 4번입니다.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아직 회복 등기를 격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의 배당 기일에서 피담보 채권에게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가 배당 기일에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배당표가 확정이 되었다면 위 경매 절차에서 실제로 배당받은 후순위 채권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이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저당권자가 불법 말소된 그런 그 등기에 회복을 할 수 없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배당표가 확정된 이상 다른 채권자들이 이제 더 많이 받은 그 금액에 대해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배당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가 실제로 더 많이 배당받았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5번에서 8번 문제인데요. K은행은 을에게 3억 원을 빌려주고 을 소유의 X토지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격려하였습니다. 그 후 을은 갑에게 X토지를 임대하였고 2015년 6월 19일 갑은 X토지에 Y 건물을 부속을 시켰습니다. 자, 갑은 임차인인 거죠.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에 기초해서 Y 건물을 부속을 시켰을 경우에 이러면은 그 부합이 있더라도 이 목적물의 소유권은 이제 토지에 부합되지 않죠. 물론 강한 부합이라면은 완전히 이 Y가 토지에 부합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은 임차권에 기초해서 부속을 시켰기 때문에 부합이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겠죠. 자, 5번 한번 보도록 하죠. 갑이 X토지에 부속한 독립한 물건 Y에 대해서도 K은행의 저당권에 효력을 미친다. 자, 독립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한 물건 Y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뭐 종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럼 Y가 종물이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 종물 주물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가 동일해야지만 인정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K은행의 저당권의 효력은 이 독립한 물건 Y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5번은 틀린 말이 되고요.
8번입니다. 갑이 X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한 후에 을이 이를 매수한 경우에도 K은행은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경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일괄경매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제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할 필요는 없고요. 다른 사람이 건물을 신축한 다음에 을이 이제 이를 매수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이제 건물의 소유권을 매수한 경우에도 일괄경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건물이 신축되고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을 취득한 경우에도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일괄경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하므로 갑이 X 토지에 부착한 것은 종물이 될 수 없다. 이건 맞죠? 네, 주물과 종물 이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주물과 종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으면은 종물 이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그 5번 같은 경우에 아까 설명은 여기서 부속된 독립한 물건을 종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7번 지문이 나온 걸 보니까 이 독립한 부속시켰다라고 하는 말이 부합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종물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물이나 부합물이나 뭐 둘 다 부속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제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된 경우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다만 권원에 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물에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종물을 부속시킨 경우에 그걸 종물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와 같이 부속물이냐 부속을 시켰다는 것 자체가 뭐 부합물로도 이해될 수도 있고 종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요 5번 지문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종물 쪽으로 가든지 부합물로 가든지 그 Y에 대한 소유권은 Y에 대한 소유권은 토지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 보도록 하죠. 8번 K은행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갑 소유의 동산까지 경매 목적물에 포함돼요. 이제 Y에 대한 소유권이 갑한테 있는데 근데 그 갑까지 동산 경매 목적물에 포함되어 병이 경락받은 경우에 당연히 그 동산의 소유권은 이제 채무자 소유가 아니므로 그 경매는 원칙상 무효가 되죠. 하지만 선의취득 동산 같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병은 선의취득에 의해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된 문제였고요.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이 자신 소유 토지 위에 을과 건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갑이 자신의 소유의 토지 위에 갑이 소유자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겁니다. 공유하고 있다가 토지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병에게 매각되었다면 그러면은 병은 지상권의 부담을 하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렇죠. 토지는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과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저당권이 실행되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면은 건물 소유자를 위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죠. 이 반대의 경우에는 안 됩니다. 즉 갑과 을이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데 건물은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어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법정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약에 법정 지상권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갑이 을의 토지 지분에 대해서도 임의로 처분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이나 또는 366조의 법정 지상권이 허용되지 않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지금 토지 소유자가 단독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법정 지상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물상보증인이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저당권의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담보 채권의 소멸을 이유로 해서 저당권의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권자가 이에 응소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응소라고 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되긴 하죠. 하지만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저당권의 말소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채권자가 아직 채권이 유효하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제 항변을 하거나 또 반소를 제기하거나, 반소를 제기하면 당연히 소를 제기한 거니까 시효가 중단이 되겠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응소해서 상대방의 이제 말소등기 청구를 기각시키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죠. 하지만 그거는 이제 채무자가 응소했을 경우에 그런 것이고요. 물상 보증인이 응소했을 경우에는 그 자체가 이제 채무자의 소멸시효, 이제 물상 보증인이 보증한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채무자에 대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응소한 경우에만 그 응소도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 물상 보증인이 응소한 것은 시효 중단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문제입니다. 제3자의 행위로 저당권자의 우선 변제 청구권의 행사가 방해되는 결과, 예를 들면 제3자가 저당권을 말소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겠죠.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저당권자는 저당권에 기하여 방해 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제 당연히 방해 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저당권 말소 등기의 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저당 목적물을 이제 일부를 반출하다든지 그럴 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다시 그 물건을 원래 위치에 갖다 놓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번에 얘기하는 방해 행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내용이 되겠죠. 11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12번입니다. 불법 행위자에 의한 저당권의 침해가 있었지만 저당 부동산의 나머지 가치만으로도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진 않게 됩니다. 저당권의 침해가 있을 때 그거를 방해를 제거를 청구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가치만으로 충분히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었고 실제로 얻었다면은 그러면 저당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당권 침해를 이유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출석시험에 관련된 설명이었고요. 이제 그 수업 내용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당권의 성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에는 두 가지 저당권이 있는데요. 당사자 약정에 성립하는 저당권과 그 다음에 법정 저당권이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저당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약정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저당물 소유자와 저당권자 사이에 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겠죠. 저당물의 소유자라고 하면은 당연히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채무자가 저당물 소유자가 될 테고요. 물상 보증인이 자신이 소유한 물건을 담보로 제공한다면은 물상 보증인이 저당물 소유자가 되겠죠. 자, 그 물상 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물상 보증인이 이제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이 이제 실행되어서 이제 물상 보증인이 결과적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결과가 된다면은 물상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했는데 물상 보증인과 채무자의 관계가 상사적인 관계라고 할지라도 이 구상금 채권은 민사 채권입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기간도 10년이 걸리고요. 그 다음 만약에 지연손해배상에 대한 약정이 없다면은 5%의 민사 이제 지연이자가 민사 이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구상관계 같은 경우에는 민사 채권이다. 비록 물상 보증인과 채무자의 관계가 상사 관계이라고 할지라도 이 구상금 채권에 대한 것만큼은 민사 채권이다. 채권 채무 관계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채무자는 당연히 채무자 또는 이제 물상 보증인이 저당권 설정 계약의 상대방이 되겠죠.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저당권자가 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돈을 빌려준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저당권자가 되겠죠. 근데 저당권자 이외의 제3자가 저당권을 설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저당권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입니다. 갑이 있는데 갑이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입니다. 자, 근데 원칙적으로 갑이 이제 자신의 명의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한 것이 아니라 병의 명의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해요. 근데 예를 들면 갑과 병은 서로 이제 부부 관계이다라고 하는 경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갑의 명의로 저당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병의 명의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둡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한 것이 아닌가, 즉 타인의 명의로 등기를 한 거니까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하여 그 등기가 무효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그 병이 갑을 대신해서 을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 있고, 또 병이 을에게 이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그래서 갑과 병이 불가분 채권 관계, 불가분 채권 관계에 놓여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병의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저당권은 유효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동산 실명법에 위반되어서 병명의 등기가 무효는 아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제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가 누가 되느냐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사람, 저당권을 취득하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권, 약정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이니까 당연히 등기가 있어야지만 이제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당권 설정 등기가 있어야지만 저당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런데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이제 존속 요건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즉 이제 물권 변동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지만은 일단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는 등기가 불법적으로 말소된다고 해서 물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등기가 불법 말소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고요. 저당권의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원칙적으로 저당권은 경매 절차에서 소멸하게 됩니다. 경매 절차에서 소멸하게 되는 시점은 매각대금 완납 시점입니다. 매각대금 완납 시점에서 비로소 이제 경매 목적물의 소유권이 채무자로부터 경락인에게, 매수인에게 이전이 되잖아요. 그 이전되는 시점에 결과적으로 모든 저당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소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완납하기 전까지는 당연히 불법적으로 말소되었으면 저당권의 말소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만약에 매각대금이 완납되었다면 더 이상 말소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됩니다. 자, 그리고 불법 말소된 상태에서 경매가 실시되어 배당 채권자들에게 경매가 실시되어 다른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아간 경우에,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아까 이제 말소 회복 등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지만은 다른 배당 채권자들에게 불법 말소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금전을 받아간 다른 배당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에 반하는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받을 수 있었던, 그러니까 불법 말소되지 않아서 경매에 참여하면 받을 수 있었던 금액에 대해서 다른 배당 채권자들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법정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성립하는 저당권인데요. 예를 들면 토지의 임대인이 차익 면제를 이유로 해서 이제 토지 위에 존재하는 건물을 압류한 경우에 그때는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되죠. 자, 이렇게 이제 연체 차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건물을 압류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저당권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법정 저당권은 아니지만은 이제 공사 수급인 같은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그 보수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 권리를 이제 행사한다고 해서 당연히 이제 저당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도급인 같은 경우가 거기에 의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어야만 되죠. 근데 만약에 도급인이 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를 거부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수급인은 의사표시를 구하는 그런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한 다음에 자신의 명의로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저당권의 성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일단 다음으로는 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저당권의 목적물의 범위는 당연히 부합물이나 종물이나 과실에도 미치게 되는데요. 근데 부합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경우에는 부합이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그 권한에 의해서 부속시킨 사람의 소유물로 남게 되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부합물에 미치지 않게 되고요. 그 다음에 종물 같은 경우에도 주물과 종물 이론이 적용되기 위해서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되면은 그 저당권의 효력은 종물에도 미치는데, 그 경우는, 그러니까 주물의 처분에 따르게 되는 경우는 주물과
종물의 소유권이 동일한 경우에만 그렇고요. 그 종물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주물 법리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과실 같은 경우 여러분들 과실하면은 제일 먼저 대표적으로 뭘 생각하라고 그랬죠? 과실 수익 하면은 임대 수익을 떠올리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과실을 압류한 경우, 그러니까 과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류한 경우에, 즉 저당권을 실행하게 되면은 경매 개시 결정에 기입 등기가 있게 되죠. 그 경매 개시 기입 등기가 있게 되면은 그 이후의 과실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임대 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저당권의 효력이 미쳐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임대 수익 같은 경우가 뭐 아직 안 들어온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임대 차임 상당액이라든지 이런 차임 채권 등에 대해서 강제집행 절차에 준하는 방법으로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물의 범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인데요.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저당권의 실행 비용이 포함이 되고요. 질권의 경우와 차이가 있는 점은 질물의 보존 비용이라든지 질물 같은 경우에는 질권자가 질물을 직접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직접 채권자가 점유하기 때문에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질물 보존 비용과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비용도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었지만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요 질물 보존 비용과 그 저당물의 보존 비용과 그 다음에 저당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연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행기가 경과한 1년분의 지연이자에 대해서만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 이제 1년분에 한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은 채무자는 주장할 수 없어요. 채무자는 주장을 할 수 없고 오로지 제3자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배당 절차에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있었을 경우에 선순위 저당권자가 배당을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이제 그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지연이자는 1년분만 받아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후순위 저당권자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배당 요구 채권자들도 그게 일반 채권자이든 누구이든 배당을 받아가는 채권자들도 저당권자가 1년분의 지연 손해배상에 대해서 지연 이자에 대해서만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이제 그 범위에 대해서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은 물상 보증인이나 제3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이제 저당권의 부담을 안고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그런 사람들은 그 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저당권을 말소시킬 수 있는데 그때 피담보 채무를 변제할 때 모든 피담보 채무를 변제해야 되느냐 또는 360조에 의해서 담보되는 360조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의 범위 내에 이제 들어오는 그런 채무만을 변제하면 되느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물상 보증인이나 제3취득자가 변제해야 되는 것은 360조에 따른 이제 그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만 변제를 하게 되면은 자신의 소유물에 설정돼 있던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1년분의 이자, 지연이자 이외에도 그 추가적으로 발생한 이자도 모두 다 채무자가 변제를 해야지만 채무자는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 이제 하지만은 이제 물상보증이나 제3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지연이자 같은 경우에는 1년분의 범위 내에서만 변제를 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만약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은 이제 저당권자는 경매를 신청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경매가 이제 진행이 돼서 나중에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순서에 따라서 배당이 이루어지는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는데, 요 내용들은 이제 배당이 이루어지는 순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경매 비용이 제일 먼저 이제 배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제3취득자가 목적물을 위해서 지출한 필요비와 유익비가 있을 경우에, 그 다음에 최종 임금 3개월분이 있을 경우, 뭐 이런 내용들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요건 이제 구분해야 되겠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 보증금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나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의 소액 보증금 같은 것들이 두 번째 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 목적물 자체에 부과되는 국세와 지방세, 가산금이 이제 세 번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이나 전세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채권, 그 다음 또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우선 변제적 효력이 있는 그런 보증금 같은 경우가 이제 우선 변제권이 있는 채권들이 이제 배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 이제 이런 경우 이제 그 배당이 되고, 국세와 지방세도 이제 그 다음으로 배당이 됩니다. 요거 이제 국세와 지방세보다 후순위가 되는 경우도 약간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과금 같은 것들이 이제 배당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채권자들이 배당을 받습니다. 따라서 이제 일반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있는 금액들이 많게 되면은 사실상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뭐 이제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일반 채권자들은 채권을 받을 수 없는 경우들이 존재하기도 하겠죠. 자, 이제 이렇게 배당이 이루어지게 되려면은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이제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은 부동산 임의 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라는 것은 일반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제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반 채권자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판결문에다가 집행문을 부여받으면은 집행 권한을 갖게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집행 권한을 갖게 된 일반 채권자들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걸 이제 강제 경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을 임의 경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이제 임의 경매라고 하지 않고 요즘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이런 표현이 더 이제 법에서 사용이 되는 표현이기도 하죠. 자, 그렇게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비슷비슷하지만은 첫 번째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있죠. 자,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집행력 있는 정보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행 권한이 필요한 거죠. 집행문에다가 이제 판결문에다가 집행문을 부여받아야지만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력 있는 정보원을 첨부 서류로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임의 경매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집행 권한이 필요 없이 그냥 자신이 저당권자라고 하는 점을 입증을 하면은 바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저당권자라고 하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죠. 저당권자는 저당권자로서 등기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점에서 임의 경매와 이제 강제 경매의 차이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저당권의 효력에 관련돼서 이제 이렇게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와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의 범위, 그 다음 때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설명을 했는데요.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질권자와 마찬가지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물상 대위라고 하는 것은 저당 목적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공용 징수된 경우에 저당물 소유자가 이제 그 받을 금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를 받을 게 있는데 그 받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그것을 물상 대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을에게 이제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입니다. 채무자가 X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데, 근데 이 X가 공용징수가 되면서 을은 병으로부터 이제 국가로부터 또는 뭐 이제 사업 시행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즉 을은 X를 상실하는 대신에 을은 X 대신에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갑은 채권자는 X의 저당권을 갖고 있었지만은 X에 대한 저당권 대신에 이제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물상 대위를 함으로써 이제 저당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보상금 청구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상금 청구권.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채권의 집행 절차에 따라서 채권의 집행 절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또는 배당 요구라는 방법에 의해서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법이 이제 채권의 강제 집행 방법이죠. 이제 그런 방법에 의해서 물상 대위를 실현시킬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채권의 일반적인 이제 집행 절차와 다른 점은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자로서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물상 대위에 의해서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고 강제 집행의 방법에 따라서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는 경우에 갑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점이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차이가 있는 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이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는데요. 이제 물상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채권이 살아 있어야 되겠죠. 근데 병이 을한테 이 보상금을 지급해 버리게 되면은 더 이상 물상 대위를 할 수 없겠죠. 그냥 금전이 을의 책임 재산에 편입되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이제 그 담보권을 실행할 수가 없게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물상 대위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이제 채무자에게 그 금전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압류가 이루어져야지만 결과적으로 그 보상금 이제 청구권에 대해서 이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제 그 압류하라고 하는 것은 보상금 청구권이 살아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법에서 지급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압류를 하라고 하는 거니까 이 압류는 반드시 채권자가 압류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가 압류하더라도 상관은 없게 되죠. 자, 그리고 만약에 채권자가 압류하기 전에 이제 갑이 이 보상금 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병이 을에게 보상금을 그냥 지급해버린 경우에는 이런 경우는 뭐 어쩔 수 없죠. 이거 뭐 그 보상금이 지급해줘서 금전이 을의 책임재산에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임재산이 돼버리면은 그때는 갑은 더 이상 담보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이제 을에게 편입된 그 재산에 대해서 그냥 강제 집행을 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그 금전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성을 상실하고 을의 책임 재산에 편입되기 때문에 이제 담보 물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냥 이 보상금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재산일 수 있지만 금전은 그냥 을의 책임 재산에 편입되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은 거기에 대해서 담보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병이라는 사람이 이제 병이 아니라 물상 보증인이 만약에 이제 그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이제 그 을이 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정이 보상금 청구권을 취득하는 경우라고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병이 정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당연히 채권자 갑은 정에 대해서 그 물상 대위를 할 수 있는 보상금 청구권에 대해서 물상 대위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보상금이 정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자기가 물상 대위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금액만큼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채무자에 대해서도 물상 대위를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급된 보상금에 대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지만은 어차피 갑은 을한테 채권자 채무를 받을 게 있잖아요. 그 금전을 받는 거나 그러니까 원래의 채무로서 채무를 받는 거나 부당이득 반환으로서 반환을 받는 거나 차이가 없죠. 을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그 정에 대해서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게 되면은 을에 대해서는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게 되고 정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갑은 더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을 높이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상 대위를 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권의 강제 집행 방법을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이제 채권의 강제 집행 절차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물상 대위를 하는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이 추심 및 전부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갑은 우선적으로 이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또는 채권에 대해서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도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이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채권의 저당권 채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저당권의 효력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재산으로부터 채권자가 변제를 받는 경우에 대한 설명을 마저 할게요. 자,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것, 채무자의 책임 재산 중에서 저당 목적물에 대해서 이제 100% 자기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저당권을 갖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다른 재산으로부터도 배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재산에 대해서 먼저 강제 경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뭐 저당 목적물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다 배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당 목적물 이외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강제 집행이 개시되는 경우에 저당권자도 그 경매 절차에 배당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저당권자가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있어야 될까요? 배당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어야 되겠죠. 즉 집행 권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판결문에다가 이제 그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되겠죠. 저당권자가 저당권자로서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그런 이제 자기가 채권자라는 걸 입증하지 않고, 즉 집행 권한이 없더라도 바로 이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지만은, 다른 책임 재산에 대해서는 저당권자도 담보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 채권자로서 배당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당연히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게 되겠죠. 여기서 얘기하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저당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갖고 이제 배당에 참여하게 되면은, 다른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자가 저당권을 통해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이유로 해서 다른 채권자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질 때 그 저당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에 대해서 공탁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 재산으로부터의 변제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저당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유저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담보권을 실행하거나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한테 귀속시키는 형태의 약정을 유저당 약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유저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당물로 직접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거나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이제 환가하도록 하는 방법, 이런 방법들을 유저당이라고 하는데요. 유질 계약 자체는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유질 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서민들이 금융을 이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들에 대해서 이제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전당포, 여러분들은 아는지 모르겠지만은 전당포 영업 같은 걸 통해서 이제 돈을 빌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미리 소유권을 넘기기로 하는 합의를 하게 되면은 서민들이 이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질 계약은 금지가 되고 있지만은 유저당 계약 자체는 금지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권 부분에서는 유질 계약을 금지하고 있지만은 저당권 부분에서는 유저당 계약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소유권을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했을 경우에, 예를 들면 대물변제에 합의를 했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저당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한테 귀속시키기로 하는 합의를 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물변제에 관련된 또는 양도담보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적용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저당권자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시켜 주기로 하고, 그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설정했다라고 한다면은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가등기를 설정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은 민법 607조, 608조에 따른 그냥 대물변제 예약을 제한하는 그 규정에 의해서 이제 대물변제 약정이 일정 부분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원래 607조, 608조에 따라서 무효인 그런 경우에는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로서의 효력도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비전형 담보 부분에 가서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등기 담보법이나 607조나 608조에 의해서 규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환가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면은 그 목적물을 평가해서 그 목적물을 제3자한테 뭐 이제 평가하는 식으로 해서 팔아버린 다음에 이제 저당권자가 목적물을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서 채권에 충당하기로 하는 그런 약정을 하는 것도 가능하죠. 원칙적으로 저당권을 실행하는 방법은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방법에 의해서 저당권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적인 이제 매매 절차를 통해서 저당 부동산을 환가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방식으로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아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저당권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이었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 특히 이제 법정 저당권이라든지 일괄경매 청구권이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인데요. 366조의 법정지상권입니다. 자,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요건은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과 토지가 존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해서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져야 되는데요.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됩니다. 소유자가 달라지는지 여부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이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니까 일단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근데 몇 가지 이제 그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과 토지가 존재해야 되는데 이제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건물이 완성되지 않았지만은 그 건물의 규모와 종류를 외관상, 외형상 예상할 수 있는 정도로서 공사가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경우에도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허가 건물인 경우에도 이제 무허가 건물이거나 미등기 건물인 경우에도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어서 등기가 없거나 또는 이제 아직 미등기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지 않은 그런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이 재건축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제 건물이 재건축된 경우는 이제 이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물이 재건축되면은 기존의 저당권이 소멸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경우 말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상태에서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나중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해서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건물이 이제 다시 재건축이 돼서 Z건물로서 다시 완성이 됐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나중에 Z건물의 소유자는 이제 만약에 저당권이 실행이 되게 된다면은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을 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만 이제 이 경우에도 건물이 재건축된 경우에도 이제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법정지상권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긴 하는데 그때 이제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기존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과 토지의 동시에 건물과 토지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여기에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건물과 토지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만약에 건물이 재건축되었을 때 기존에 있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효력의 저당권을 새로운 건물에도 설정해 주지 않는 이상은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토지에 대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공동저당권이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나중에 토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가치를 떨어뜨리지만은 건물의 가치는 또 올리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과 법정지상권이 없이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건물의 가치를 비교해 볼 때는 당연히 법정지상권에 의해서 토지의
대한 사용권을 확보한 건물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갖추지 못한 건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366조의 법정지상권에 있는 그런 건물의 가치가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366조라고 하는 법정지상권은 토지의 담보가치를 하락시키긴 하지만은 건물의 담보가치를 상승시키긴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건물과 토지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366조에 의해서 토지에 대한 담보가치가 하락하는 부분을 건물의 담보가치 상승에 의해서 서로 상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자, 그런데 건물과 토지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했는데 나중에 건물이 철거되고 재건축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서 기존의 이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이 소멸을 했는데 새로운 건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공동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토지의 담보가치 하락이라는 그런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었는데 건물이 재건축된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건물이 재건축된 경우에는 건물에도 동일한 효력과 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않는 이상은 그때는 이제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이 실행이 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용 여러분들 잘 이해해 두고 있어야 되겠죠? 이거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는데요. 일단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이후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변동이 되더라도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이것도 여러분들 실제 사례 문제 나오면 되게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 자, 어쨌든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다면은 그 이후에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면은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유관계와 이제 법정지상권인데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은 토지를 갑이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건물을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되어서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우에 갑과 을은 이제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공유하게 됩니다. 이제 건물의 지분 비율에 따라서 법정지상권을 공유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건물은 이제 토지는 공유하고 있지만은 건물은 갑이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 이때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이제 토지에 대해서 하려면은 지분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어야 되니까 이건 좀 복잡한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들어가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일단은 단독 소유물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도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 토지에 대해서 법정지상권이라는 부담이 생기는 거잖아요. 법정지상권이라는 부담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갑이 을의 지분에 대해서도 처분행위를 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을도 법정지상권에 부담을 안게 되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갑이 을의 지분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갑과 을이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공유관계와 법정지상권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과 동일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같은 경우에도 공유관계에 있을 때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 건물을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토지를 단독 소유하고 있는 자가 건물을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관습상의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X 토지와 Y 건물이라고 얘기해 볼게요. 이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X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있겠죠. 근데 이 X 토지에 대한 지상권은 Y 건물의 소유권을 위한 종된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된 권리이고 이건 주된 권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이 경우에는 종물과 주물에 관한 이론이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Y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이 되면은 종된 권리도 당연히 이전됩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되죠. 만약에 Y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데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 경우에 이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전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X에 대한 지상권, 종된 권리도 등기 없이 Y에 대한 소유권도 등기 없이 이전되지만은 그 Y에 대한 종된 권리인 X 토지에 대한 지상권도 등기 없이 당연히 제3자한테 이전이 됩니다. 자, 그런데 Y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 이제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Y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도 등기가 필요하지만은 그 Y의 소유권의 종된 권리인 지상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도 등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되고요. 자, 그 매매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상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지상권도 이전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Y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만 있었고 Y에 대한 이전 등기만 있었고 X에 대한 지상권에 대해서는 이전에 부기등기가 없는 경우에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소유자는 건물의 소유자는 Y 건물의 소유권만 취득하게 되고 X 토지에 대한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죠. 그 결과로서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에 대한 이용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되죠. 자, 그렇다 할지라도 토지의 소유자는 Y 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갑과 을이 얘가 토지 소유자고요. 자, 이고 이제 얘가 건물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이고 건물 소유자인 상태에서 이 건물 소유자가 건물 소유권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건물의 소유권이 병한테 이전되었을 때 그 건물에 대한 등기는 이루어졌지만은 지상권에 대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병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만은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병에 대해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느냐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자, 이 경우에 병은 지금 을이 여전히 이제 지상권을 갖고 있겠죠. 병은 을에게 지상권 이전에 부기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갑도 지상권에 부담이 있는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니까 갑이 병에게 건물의 철거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 측에 반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뭐 신의 측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갑이 병한테 이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쨌든 판례가 표현하는 것에 따르면은 갑은 병에게 신의 측상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법정 지상권의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기출 문제를 보고서 한번 쭉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워낙 이제 복잡한 내용이고 실제로 사례 문제에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법정 지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법정 지상권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일괄 경매 청구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일괄 경매 청구권. 자, 법정 지상권 같은 경우에는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동일한 경우에 이제 법정 지상권이 발생을 하는데, 일괄 경매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또는 이제 그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취득한 경우, 그런 경우에 일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에는 토지 위에 건물이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건물이 이렇게 이제 축조된 경우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부터 존재하는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해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토지의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은, 그러면은 그냥 저당권을 실행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건물은 철거될
이제 운명에 놓이게 되니까. 근데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담보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팔아버리면은 그만큼 토지의 가치가 훼손당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토지의 담보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일괄 경매 청구권을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일괄 경매 청구권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신축하였거나, 그래서 건물의 소유권을 원취득하였거나, 또는 토지 소유자가 저당권을 설정한 다음에 기존에 있던 건물이든 새로운 건물이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때 이제 일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요. 자, 이 경우에는 이제 건물의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의 매각 대금에 대해서는 이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만 이제 담보가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일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뿐이고요.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고, 이제 통설 같은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판례 같은 경우에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괄 경매 청구권이었고요. 이제 마저 제3 취득자에 대한 설명도 마저 할게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하죠. 제3 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제3 취득자라고 하는 건 뭐냐? 제3 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저당 부동산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을 제3 취득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제3 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그 민법에서 의미가 있는 경우에 360조에서의 360조에서의 이제 피담보 채무를 변제할 범위에 대해서 제3 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360조에 의해서 이제 피담보 채무의 범위로 들어오는 그런 채무를 변제하면은 바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제3 취득자와 관련돼서 많이 나오는 게 변제자 대위에서 제3 취득자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물상 보증인이나 보증인이 제3 취득자를 대위할 수 있고, 채권자에 대해서 이제 제3 취득자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고, 또는 제3 취득자는 이제 그 대위 변제했다 할지라도 보증인이나 물상 보증인에 대해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변제자 대위에서도 제3 취득자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제3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360조의 피담보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근저당 같은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 저당권자가 아닌, 그러니까 이제 채무자인 경우에는 제3취득자가 아닌 채무자인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이 아니라 그냥 채무를 다 변제해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제3취득자나 또는 물상 보증인 같은 경우에는 채권 최고액만을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제3취득자라고 하는 것은 저당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이나 전세권이나 지상권을 취득한 자를 제3취득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 그러니까 2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 3순위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제3 취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3 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후순위 저당권자가 이제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민법 360조의 피담보 채무가 아닌 전액을 대위 변제하여야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요 내용하고 앞에 설명했던 내용하고는 좀 구분해야 됩니다. 아까 460조에 의해서 여기 처음에 설명을 할 때 저당 목적물의 피담보 채무의 범위가 이제 그 360조에 의해서 담보되는 범위에 한정된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때 피담보 채무의 범위가 360조에 따라서 1년분의 지연이자가 1년분에 한정이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배당 절차의 후순위 저당권자와 배당 요구 채권자가 360조에 의해서 선순위 저당권자는 1년분의 지연이자만 우선 배당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는 배당 절차에서 그렇다는 뜻이에요. 배당 절차에서 그렇다는 뜻이고, 후순위 저당권자가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채무자를 대위해서 변제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채무 전액을 변제해야지만
그러니까 제3자가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3취득자가 아니라 그냥 제3자로서 변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변제해야지만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제3취득자 같은 경우라면은 360조의 피담보 채무만을 이제 채권만을 변제하면은 그러면은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이제 후순위 저당권자 같은 경우에는 제3취득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지만 선순위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 제3취득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점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제3취득자가 변제하면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만 제3취득자가 변제하더라도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물상보증인이나 보증인에 대해서는 채권자를 대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3취득자가 목적물에 대해서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매 대가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3취득자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제3취득자는 변제자 대위 부분과 그 다음에 그 피담보 채무를 어디까지 변제해야지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가 문제와 관련해서 제3취득자가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이제 변제자 대위에 관련해서 제3취득자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 이제 변제자 대위에서 이제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자 또는 뭐 이제 그 채권자를 대위하는 보증인과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에 대해서 변제자 대위를 주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대위에 부기등기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3취득자는 저당권 부분에서 공부를 하지만은 반드시 변제자 대위 부분과 같이 연결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제자 대위 부분에서 제3취득자 얘기가 나오니까 제3자 또는 제3취득자라는 얘기가 이제 변제자 대위 부분에서 나오니까 그 내용과 반드시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해배제 청구권입니다. 뭐 내용이 좀 많은데요. 방해배제 청구권인데요. 이제 저당권자도 방해배제 청구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13조가 반환 청구권이고요. 그 다음에 214조가 방해 제거하고 방해 예방 청구권이 되겠죠. 근데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213조는 준용되지 않지만은 214조는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요. 이제 그 점유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지만은 저당권 자체가 물권이기 때문에 저당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는 이제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된 다음에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그 건물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건물이 철거는 되겠지만은 그 철거되는 그 이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당연히 토지의 담보 가치를 침해하게 되겠죠. 따라서 건물이 신축되는 경우에 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받은 그런 저당권자는 건물의 신축을 이제 중지하거나 원상회복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건물이 신축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또 일괄 경매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공장 저당권 같은 경우에 공장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장의 부지와 공장 건물, 그 다음에 공장 안에 들어가 있는 설비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재단을 만들어서 거기다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공장 저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장 저당이 설정된 다음에 그 공장 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공장에서 목적물이 반출되거나 뭐 시설들이 반출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원래의 있던 자리로 갖다 놓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반환 청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반환 청구는 내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나한테 돌려달라라고 하는 게 반환 청구니까 원래 있던 장소에 갖다 놓으라라고 하는 것은 반환 청구가 아니라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이제 당연히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건 방해제거 청구권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장 저당 같은 경우에는 반출된 물건을 다시 원래 있던 장소에 갖다 놓으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여러분들 그 모의시험에 이게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공장 저당권의 목적물이 반출되었는데 이걸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데 뭐 쉽죠. 그냥
당연히 저당권에 기초해서 목적물을 원래 있던 장소에 갖다 놓으라라고 하는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데 그 방해배제 청구권을 쓴 학생은 별로 없었고 대부분 학생들이 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뭐 이런 내용들만 주로 기술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쉽게 저당권에 근거해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있던 장소에 놓도록 하는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저당권이 방해되는 가장 또 흔한 사유 중에 하나가 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저당권이 불법 말소된 경우에는 당연히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때 말소 회복 등기는 저당권이 말소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에도 이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저당권자가 있는데요. 저당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을이 X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채무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을이 병에게 X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시켰다. 새로운 소유자 자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만약에 을이 병에게 X를 양도하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저당권이 말소됐을 경우에 갑은 을에게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X에 대한 소유권이 병한테 이전된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도 말소 회복 등기는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이 병은 당연히 불법 말소되었다면은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해서 승낙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이죠. 따라서 병이 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갑은 병을 상대로 해서 승낙의 의사표시에 가름하는 판결을 얻어서 이제 등기를 말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말소 당시에 소유자한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 경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니까 경매 절차가 진행되어서 이제 매각대금이 완납되어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더 이상 저당권의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어차피 경매 절차에서 소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아직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다면은 배당 이의소를 제기하거나 그래서 나한테 배당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거나 배당까지 다 완료가 됐다면은 배당을 받아간 채권자, 내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당권이 불법 말소되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채권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배당을 받아갔다면은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에 이제 그 말소 회복 등기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업을 못 끊고 계속 가게 되네요. 자, 9번만 남았으니까 마저 설명을 할게요. 자, 갑이 저당권자이고 을이 X 채무자인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이건 전세권에서 한번 설명을 했는데요. 갑이 을에 대해 채권을 갖고 있는데 저당권부 채권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도 물권이고 저당권은 물권이고 채권은 이제 채권이게 되겠죠. 따라서 이 저당권부 채권을 병한테 양도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에 이제 부정되어 있는 거니까 채권이 이전되면은 원칙적으로 저당권도 넘어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저당권을 소멸시키고 채권만 무담보의 채권만 넘기는 것도 가능하지만은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는 채권을 넘기는 경우에는 저당권도 이전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로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이전의 요건을 모두 다 갖춰야 됩니다. 그럼 채권 양도의 요건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당사자의 채권을 양도한다라고 하는 당사자의 합의 플러스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인 통지와 승낙 또는 제3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게 되겠죠. 저당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채권을 양도한다는 합의 속에는 저당권을 이전한다는 합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 저당권, 담보권도 항상 같이 넘어가게 되니까 채권, 피담보 채권에 이제 부종해서 넘어가게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수반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저당권 같은 경우에는 물권이니까 저당권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요건이 같은 날 갖춰진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어느 하나가 먼저 갖춰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였지만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맞춰지지 않은 경우, 즉 아직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맞춰지지 않았으면은 병은 채권만 먼저 취득하게 되겠죠. 채권 취득을 먼저 대항할 수 있게 될 텐데 저당권자임을 주장하지는 못하겠죠. 자, 이런 경우에 채권이 넘어가고 저당권은 아직 갑한테 있다고 할지라도 그럼 채권과 채무가 분리되니까 저당권의 부정성에 의해서 피담보 채권이 없어지니까 저당권이 소멸하는 것이냐?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채권과 저당권의 귀속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양도인 같은 경우에는 비록 자신의 명의로 저당권을 갖고는 있지만은 이미 피담보 채권을 넘겼기 때문에 갑은 경매 절차가 진행이 되더라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는 있었지만 채권 양도 통지가 없는 경우, 이제 제3자한테, 채무자한테 채권 양수인임을 주장할 수 없게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부기등기가 있었지만은 채권 양도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저당권의 양수인은 이제 채권자임을 주장할 수 없겠죠. 하지만은 저당권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었기 때문에 병은 저당권자로서 경매 신청은 가능해요. 하지만은 경매 신청이 가능하지만은 만약에 병이 이제 배당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했을 경우에 채무자는 자기한테 통지나 승낙이 없었기 때문에 병은 채권자라고 주장할 수 없으니까 배당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배당 이의해소를 제기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다음이라도 나중에라도 이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면 되긴 하겠죠. 근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채무자는 병이 채권 양수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이전에 부기등기가 있었다고 해서 등기가 맞춰졌다고 해서 채권 양도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부기등기 자체가 채권 양도 통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가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채권 양도 통지와 이전의 부기등기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저당권이 양도되었지만 저당권이 무효로 된 경우, 이제 갑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갑이 병에게 저당권부 채권을 이제 이전하면서 병이 저당권자가 된 경우에, 근데 이때 이제 원래의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무효인 경우가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을이 어떤 식으로 저당권을 말소를 청구하냐라고 하는 건데, 이때는 을은 현재의 저당권자를 상대로 해서 이전에 부기등기를 통해서 저당권을 취득했다라고 볼 수 있는 현재의 저당권자에 대해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때 말소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갑의 명의로 맞춰진 저당권을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제 원래 처음에 설정되었던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요. 그 갑의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하게 되면은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 갑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이제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저당권은 병한테 넘어갔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을은 병을 상대로 해서만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갑의 명의로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 등기를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직권으로 말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설명 내용들이 조금 이제 많았죠. 자잘한 것들이 좀 많았죠. 여러분들 이 저당권 부분은 시험 문제에 너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선택형으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례형으로도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요도가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들 잘 정리하고 있기 바랍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은 다음 주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질문하세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보도록 하죠.